야 한정서! 너 나 좋아 싫어! 이 아이는 훗날 한정서! 이브라이모비치가 됩니다. 이처럼 작품을 보다 보면 아역 배우와 성인 배우를 너무나 다르게 캐스팅하기도 하고, 제목이 힘센 여자 도봉순이라니까 진짜 힘센 여자를 캐스팅해서 리메이크하려 하기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 누가 시켰니? 살려주세요. 누구냐고! 두 사람이 같은 시공간에서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캐스팅은 어찌 보면 작품을 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지리는 시리즈, 눈뜨고 보기 힘들었던 지렸던 미스캐스팅 바로 시작합니다. 걸스데이 해리, AOA 설현, 이 아리따운 누님들의 공통점은 바로 연기에 도전했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각각 맡은 작품에서 특히 해리의 경우는 연기에 호평을 받기도 하며 필모를 착실하게 쌓아갔었죠. 그런데 한 장르에서 위기에 봉착하고 맙니다. 바로 사극이었죠. 누구냐? 여긴 왜 왔어? 말도 안 돼. 그런 훌륭한 사람은 이 집에 없다. 도대체 여길 왜 왔어? 기본화를 주운 덕선이와 오빠! 닥쳐냈어. 오빠 좀 말려봐요. 설현의 현대적인 톤과 딕션은 사극에는 어울리지 않았고 관객들의 몰입감을 떨어뜨리고 마는데요. 이처럼 사극은 특히 베테랑 배우들도 선뜻 나서지 못할 만큼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죠. 특히 연기도 연기이지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정말로 많은데요. 예를 들어 얼마 전 소개해드렸던 드라마 추노는 퓨전 사극임에도 그 시대상의 고증과 훌륭한 연출로 호평을 받았었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뽑는 딱 한 가지 오게티가 있었죠. 바로 대길의 그녀 언년공주, 아니 노비 언년이었는데요. 다른 노비역 배우들과는 달리 매회 공주 뺨치는 신부 화장 풀메이크업과 어느 양반집 규수보다 깨끗하고 단아한 모습으로 나와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죠. 특히 그 당시 완벽한 분장을 위해 치아까지 새까맣게 칠하고 나온 천지호 역의 배우 성동일과 비교되어 더 부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언제 말을 안 듣니? 아 속상해. 그럼 시작해볼까? 모든 남성들의 마음을 훔쳤던 대작 야인시대. 그 당시 싸움 구경 가면 한 바퀴 돌고 시작하는 게 국룰이었는데 무려 50%에 육박하던 시청률이 한 장면 이후 반토막이 나버리는 전설도 같이 세웠었죠. 바로 김두한 역의 안재모가 영철이 형님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는데요. 한 예능에 나온 영철자는 이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었죠. 26가지 하는 이제 안재모가 하고 그 다음에 나 그러면 안 하겠다. 이게 뭐냐. 그리고 시청자들도 헷갈린다. 그런데 사실 캐스팅도 캐스팅이지만 1부에서 2부로 넘어가는 순간의 주제 변환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액션 활극에서 가쁜 정치극으로 바뀌어버리니 시청률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결과였죠. 하지만 심영자나 내가 꼬잘라니 4달러 등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야인시대 2부의 밈들이 활용되는 걸 보면 결국 최후의 승자는 우리 4달러 행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케이, 땡큐! 이태원 클라스, 경이로운 소문, 스위트홈 등 최근 웹툰 원작으로 한 드라마들이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원작의 스토리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검증을 받은 만큼 그 성공률도 높다고 할 수 있죠. 다른 의미론 성공한 웹툰일수록 원작 팬층이 두텁다는 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웹툰을 영상화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인공들의 싱크로율, 즉 캐스팅이라고 할 수 있죠. 팬층이 두터운 만큼 조금이라도 원작의 캐릭터와 싱크로율이 맞지 않으면 그만큼 많은 비판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 패션왕의 경우 원작 자체가 엄청난 병맛을 장착한 터라 내용에 대해서는 다들 그러려니 했지만 메인 캐릭터들의 싱크로율이 안 맞자 원작 팬들의 분노를 사버렸었는데요. 특히 왜소하고 소심한 평범남과 외모에 관심이 없는 모범생을 표현하기에 주원과 설리는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웠죠. 마찬가지로 미생의 오과장 역을 맡은 이성민과 CJ 인더트랩의 홍설 역을 맡았던 김고은도 캐스팅 단계에서 원작 캐릭터와의 싱크로율이 맞지 않는다며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드라마가 진행됨에 따라 뛰어난 연기력과 고유의 매력을 발산하며 논란을 잠재워버렸었죠. 나도 있잖아. 칭찬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어. 싱크로율도 중요하지만 결국 작품의 본질은 서사와 배우의 연기라는 걸 증명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린 아직 다 미생이야. 그런가 하면 원작과의 싱크로율은 개나 줘버린 경우도 있는데요. 드라마 힘센 여자 도봉순의 미국 리메이크 버전이었죠. 사람들은 박보영이 연기한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반전으로 엄청난 힘을 지닌 이 캐릭터를 과연 누가 맡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그 캐스팅의 주인공은 바로 UFC의 론다 로우지였죠. 말 그대로 진짜 존나 센 여자를 캐스팅해버린 건데요. 가제, 스트롱걸, 강한 여자, 천조국식 도봉순은 과연 어떻게 전개가 될지 은근히 기대가 되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한편 일본은 오래전부터 만화 강국이었던 만큼 실사화에 많은 관심을 뒀었는데요. 하지만 그에 비해 좋은 평을 받은 작품은 많지 않았죠. 게다가 영화는 아니었지만 일본의 한 회사에서는 광고를 위해 원피스 실사 버전을 만들고 봤는데 그 싱크로율의 수준이 엄청났었죠. 상디, 루피, 그리고 50대 같은 조로 형님까지 다들 어딘가 조금씩 아파 보이는데요. 처참한 싱크로율로 엄청난 화제가 됐었는데 생각해보니 마케팅 관점으로 봤을 땐 기획자가 쌉천재인 것 같습니다. 한술 더 떠 오늘의 네코무라 씨라는 작품에서는 가정부 고양이 역할이 굉장한 화제가 됐었는데요. 원작의 네코무라 씨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를 표현하는데 3D 모델링이 많이 어색했나 하고 자료조사를 시작했는데 저런, 제가 지금 장난이나 패러디 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24부작까지 방영되었던 진짜 일본의 드라마입니다. 심지어 박스를 긁고 그루밍까지 시전하는데요. 근데 솔직히 보다 보니 뭔가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은 전설의 실사화 작품이 꽤 있었죠. 먼저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전설의 영화 불꽃슈 통키입니다. 태동초등학교에 전학을 온 통키는 피구부 선배들을 만나러 가는데 태동건설 컨테이너를 잘못 들어온 것 같은, 심지어 오자마자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주인공 통키는 여자아이였다고 하죠. 제발 이제 그만. 미국에서도 일본 만화를 실사하려는 노력이 있었는데요. 무려 20세기 폭스 제작, 주성치 제작 참여, 데스티네이션 시리즈 제임스 왕 감독 연출의 드래곤볼, 이거 말고 바로 드래곤볼 에볼루션입니다. 왓썹형을 필두로 주윤발, 에미로섬 등 수많은 배우들과 제작진이 참여한 초대형 프로젝트이자 그들 대부분의 마지막 프로젝트가 되었죠. 영화를 본 관객들은 드래곤볼을 모아서 이 영화를 본 기억을 지워달라고 빌었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돌며 그야말로 처참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캐스팅한 주연 배우가 입 한번 잘못 눌렸다가 개봉도 하기 전에 영화 전체가 무너질 뻔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바로 뮬란의 유역배였죠. 유역배는 2019년 홍콩 시위 지지를 담은 내용을 SNS 계정에 올리며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그 결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뮬란 보이콧 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되며 개봉 직전까지 엄청난 난항을 겪었었죠. 심지어 막상 영화의 뚜껑을 열어보니 작품 자체의 평도 좋지 않아서 디즈니 실사 영화 중 최악이라는 오명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매니아층을 거느린 만화 공각기동대 또한 헐리우드에서 실사화를 진행했었는데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주인공 캐스팅에 무려 스칼렛 요한슨을 데려왔으나 결과는 좋지 않았죠. 처음에는 원작자까지 요한슨의 연기와 싱크로율에 큰 찬사를 보냈으나 영화계에서 다른 이유로 외면을 받았었는데요. 바로 화이트워싱이라는 논란이 엄청난 잣대로 작용했기 때문이었죠. 화이트워싱의 본래 뜻은 더러운 곳을 흰색 페인트로 덧칠해 결점을 숨긴다는 뜻인데요. 이것이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 헐리우드에서 원작 인종과는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백인을 캐스팅하는 것을 뜻하게 되었죠. 특히 1961년 개봉된 티파니에서 아침을 일한 영화에서 미키루니는 분장까지 해가며 일본 남성을 연기했는데 시종일관 신경질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며 동양인에 대한 편견을 여지없이 보여준다는 평가를 들었고 이때부터 화이트워싱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인권이 신장됨에 따라 헐리우드에서는 점점 기이한 현상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른바 토큰 블랙, 토큰 아시안이라 불리는 현상이죠. 즉 영화를 보다 보면 비중이 매우 적거나 거의 없다시피 한 인물로 흑인이나 아시안이 나오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제작사 측에서 인종차별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인종 비율을 맞춰 캐스팅하는 것을 비꼰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이것이 더 심화되어 원작에서 백인이었던 주인공을 흑인 배우로 캐스팅하는 경우가 생기며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개봉을 앞두고 있는 디즈니 실사 영화 인어공주를 들 수 있겠죠.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과거 작품에서 백인이 주인공인 것은 그 당시 세계를 그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이고 현재는 다양성을 표방하는 시대에 오히려 하나의 새로운 예술로 탄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원작이 가져다주는 분위기와 정서가 명백히 존재하는데 이를 깨버리면서까지 굳이 흑인 배우를 캐스팅하는 것은 원작 팬들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처사라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I'll be back. SF의 전설로 남은 터미네이터 1 Get down. 그리고 후속작인 터미네이터 2, 말이 필요 없는 희대의 명작에 더해 아놀드 슈왈제네거, 린다 해밀턴이라는 전설적인 캐스팅마저 완벽했었죠. 특히 어린 시절 존 코너 역을 맡았던 에드워드 펄롱 또한 그 연기력과 뛰어난 외모로 큰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그러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손을 놔버린 터미네이터 3부터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아놀드를 제외한 주연들이 전부 교체됐었죠. 특히 에드워드 펄롱의 꽃미모를 추억하며 성인이 된 존 코너를 기대하던 많은 분들이 미래 사회가 얼마나 살기 힘들고 괴로운 곳인지 지리는 고중에 박수를 쳤다. 마찬가지로 31년 뒤 나온 후속작 터미네이터 제네시스에선 사라 코너 역으로 용엄마 네 엄마다! 에밀리 클라크가 캐스팅되어 화제가 됐었죠.
왕자의 게임에선 나름 오지는 카리스마를 보여주었던 누님이었지만 뒤에 드래곤 풀체빨이었던 걸까요? 린다 해밀턴의 역대급 카리스마를 추억하던 분들의 성에는 전혀 차지 못하며 미스 캐스팅이었다는 평을 듣게 됩니다. 마지막은 영원한 울버린 휴잭맨인데요.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의 캐스팅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휴잭맨도 처음 울버린으로 캐스팅됐을 땐 많은 사람들이 최악의 캐스팅이라며 엄청난 비판을 했었는데요. 그 주된 이유로 당시 휴잭맨은 무명에 가까운 소위 득보 배우였던 데다가 특히 원작에서의 울버린은 160cm 정도의 작은 체구였는데 무려 190에 육박하는 휴잭맨이 캐스팅되자 난리가 났던 것이죠. 그러다 그가 스크린에 나타나고 며칠 뒤 그 야유는 곧이어 환호로 바뀌어버립니다. 울버린 그 자체인 우직한 액션과 지멋대로인 것 같으면서도 츤데레인 울버린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모든 비판을 실력으로 잠재웠던 것이죠. 그 이후 무려 17년 동안 울버린을 맡으며 엑스맨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이제는 휴잭맨이 아닌 울버린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평을 남기게 됩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그의 마지막 울버린인 로건은 정말 그 대미를 제대로 장식한 희대의 명작이므로 안 보신 분들께는 강추드립니다. 인생 운칠 기삼이란 말이 있죠. 움직임 다 예상이 됩니다.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는 데 있어서 노력도 중요하지만 때론 운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 말이 가장 잘 적용되는 분야는 시즌 초 배치고 가장 잘 적용되는 분야 중 하나로 배우들의 작품운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단 하나의 데뷔작으로 바로 스타 반열에 오르는가 하면 몇십 년간 무명 생활을 하는 배우들도 수두룩하죠. 또한 이미 유명한 배우라도 작품 선택 한번 잘못하면 각종 밈으로 영원히 고통받으며 흑역사를 남기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한 배우의 운명을 가르는 작품 선택, 본인의 의지로 혹은 타의에 의해 운명이 뒤바뀐 캐스팅 비화를 준비해보았습니다. 21번째 지리는 시리즈, 지렸던 캐스팅 비하인드 바로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이 주제를 다룸에 있어 절대 빠질 수 없는 배우, 양치킹인데요. 차인표는 첫 주연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 안에로 차인표 신드롬을 일으키며 명실상부 90년대 최고의 스타로 급부상하게 되죠. 그 후 드라마에선 승승장구하였지만 영화에서만큼은 불운의 아이콘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가 거절한 영화 목록을 살펴보면 영화 접속, 반치광, 두사부일체, 신라의 달밤, 조폭마누라, 공동경비구역 JSA, 쉬리, 친구, 그리고 괴물. 작품 선택에 있어 천부적인 재능을 보여주시는데요. 심지어 그에게 거절당한 작품은 최소 손익분기점 보장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였죠. 반면 이런 차인표와 묘한 인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주며 승승장구한 배우도 있는데요. 바로 송강호입니다. 신인 시절 영화 초록물고기와 넘버3를 통해 조연임에도 진짜 조폭을 데려온 거 아니냔 말을 들을 정도로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주었는데요. 그러던 중 뜻밖의 대작에서 주연으로 캐스팅되게 되죠. 바로 한국 블록버스터의 시작을 알린 영화 쉬리입니다. 제대로 침체되어 있던 한국 영화의 좌석 점유율을 무려 2배 이상 끌어올리며 대한민국 1000만 영화 탄생의 초석을 마련한 기념비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죠. 당시 한석규, 최민식, 김윤진, 황정민 등 내노라 하는 배우들이 총출동했었는데요. 이런 영화에 조연 경험밖에 없던 신인 배우 송강호가 캐스팅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간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준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 임표영의 크레이지 초이스가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였죠. 송강호가 연기한 이장길 역의 원래 원픽은 바로 임표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절좌의 은총으로 이 역할은 송강호에게 돌아갔고 영화의 흥행에 힘입어 본격적인 대배우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둘 간의 운명의 장난이 시작되는데요. 거절좌의 은총이 계속해서 송강호에게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앞서 언급했던 영화들 중 반치광, 공동경비구역, 괴물, 이 모두가 차인표 거절, 송강호 캐스팅의 로직이 실행된 영화였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트루먼 쇼인지 의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 이후 차인표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심정을 밝힌 적이 있는데요. 교만해서. TV에서 주인공 하면 영화도 이렇게 수평으로 이동해야지 그게 자연스러운 건 줄 알았다니까요. 하지만 최근 넷플릭스에서 영화 차인표로 오랜만에 스크린에 복귀했죠. 4년 전에 이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땐 지난날의 자신을 되돌아보며 바로 거절했다고 합니다. 극중 정체되고 꼰대 같은 모습의 캐릭터가 자신의 실제 모습과 너무 상이해서 제작자가 혹시 자신의 안티인가 싶었다는데요. 그렇게 고사하고 시간이 지나 보니 그 제작자가 만든 영화가 극한 직업 바로 하기로 결정합니다. 저도 아직 보진 못했지만 이번엔 꼭 올바른 선택이 되시길 희망합니다. 형님. 영화 아저씨도 재밌는 캐스팅 묘화가 있는데요. 영화계 2대 태식이 김래원이 아닌 오태식을 상상할 수 없듯이 원빈이 아닌 차태식은 도무지 떠오르지가 않을 정도로 찰떡 캐스팅의 대명사라 할 수 있죠. 금리빨 빼고
무조리 씹어먹어 줄게. 이 아이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허나 놀랍게도 원빈은 차태식역의 1순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저씨의 이정범 감독은 시나리오 구성 당시 40대의 평범한 동네 아저씨가 이웃집 소년을 구출하는 내용을 구상했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적합한 초기 캐스팅 1순위는 김명민 배우였다고 합니다. 당시 김명민 배우는 영화 파괴된 사나이와 아저씨에 동시 캐스팅되어 둘 중 하나를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제작사에 울려 퍼지는 전화벨 소리, 바로 원빈좌였죠. 생각도 안 했던 원빈 측에서 먼저 하고 싶다는 전화가 오자 감독은 바로 원빈에 맞게 시나리오를 고쳤다고 합니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렇게 전설의 영화가 탄생할 것이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그것이 그의 마지막 작품이 될 것이라고는 더 예상하지 못했고, 이와 반대로 캐스팅을 위해 감독이 직접 찾아갔음에도 거절당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심지어 그 영화는 이미 추격자와 황해를 통해 거장반열에 오른 나홍진 감독의 곡성이었죠.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미스테리한 마을소녀 무명역의 천우희 배우가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아있을 텐데요. 시방 가면 다 죽어. 시방 가면 네 식구들 다 죽는다고. 너무나 훌륭한 캐스팅이었지만 사실 감독 마음속에 무명 1순위는 따로 있었다고 하죠. 굉장히 의외일 수 있는데 바로 가수 현아입니다. 나홍진 감독은 우연히 무대 위에서 춤추는 현아를 대형 스크린으로 본 적이 있었는데 그 거대한 화면을 꽉 채우고도 남는 그녀의 폭발적인 에너지에 매료되어 무명역으로 섭외하고자 직접 찾아가게 되었다고 하죠. 하지만 현아는 감히 자신이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고 아직 연기에 뜻이 없다며 정중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우의 거절에도 굴하지 않고 유비 뺨치는 집념으로 캐스팅을 해내고만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영화 엑시트입니다. 긴장감과 코미디를 동시에 잡은 신선한 재난 영화로 940만의 관객을 동원했던 작품이죠. 특히 집에 한 명씩은 있을 것 같은 백수삼촌의 용남 역에 배우 조정석이 찰떡 캐스팅되어 미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는데요. 내 가인마야. 내 가인마야. 심지어 고소공포증이 있었음에도 99% 대역 없이 촬영을 했다고 하죠. 그가 이렇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작진이 그를 캐스팅하기 위해 무려 1년이나 기다렸기 때문이었죠. 배역 제안 당시에 그가 이미 진행 중이던 작품의 촬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작품에서 대한민국 찌질 연기 원탑 배우의 클래스를 보여주면서 그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게 되었죠. 무려 1500명의 오디션을 보고도 배역을 정하지 못했던 영화도 있었는데요. 바로 영화 아가씨의 남숙희 역이었습니다. 연변 이쁘면 이쁘다고 미리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박찬욱 감독은 이 배역을 공개 오디션으로 진행했었는데 노출 수위 협의 불가라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500명이 지원했었다고 하죠. 심지어 충무로에 내노라 하는 배우와 감독들이 심사위원을 맡아 마치 오디션 프로그램을 방불케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 뽑힌 최종 15인을 다 탈락시켜버립니다. 박찬욱 감독이 구상했던 남숙희 역에 어울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자포자기 심경으로 마지막 비공식 오디션을 보던 중 나타난 1504번째 오디션 참가자가 바로 김태리 배우였고, 박찬욱 감독은 그녀의 오디션이 끝나자마자 스태프들에게 연락을 돌렸다고 합니다. 드디어 숙희를 찾았다고. 다음은 가장 독특한 캐스팅 비하를 가지고 있는 영화인데요. 배우들이 자발적으로 줄지어서 참여한 영화이죠. 바로 1987입니다. 이 영화에 가장 먼저 캐스팅된 배우는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하고 극중 대공수사처장 박초원 역을 맡은 배우 김윤석이었는데요. 촬영 전부터 장준환 감독과 시나리오와 캐스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느 막걸리집에서 전설이 시작되죠. 김윤석이 하정우를 부르고 하정우는 강동원을 부르고 그렇게 넷이 뭉치니 각종 투자사와 제작사가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모이고 모여 결국 김윤석, 하정우, 강동원, 유해진, 김태리, 설경구, 여진구, 박희순, 이희준, 오달수, 조우진, 김희성, 박지환, 김종수, 고창석, 문성근, 우현, 존나 많네 등등 말도 안 되는 초호화 캐스팅이 완성되게 됩니다. 심지어 이들 대부분이 아주 적은 비용 혹은 출연료 없이 출연하였는데요. 영화 1987의 내용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의도를 갖고 뭉쳐서 하나의 거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캐스팅 비화들이 있는데요. 영화 미녀는 괴로워의 강한나 역은 전신 성형이란 민감한 주제 때문에 여러 톱스타들에게 거절당하다 김하중에게 온 것이라고 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금자 역도 처음엔 배우 고현정에게 제안이 갔지만 영화 후반부의 잔인한 장면이 마음에 걸려 고사하였고 그로 인해 배우 이영애가 맡게 됐다고 하죠. 또 영화 베테랑의 재벌 3세 어이가 없네. 조태호 역은 처음엔 배우 유아인이 아니고 류승범이었다고 합니다. 허나 과거 자신이 연기했던 부당거래 속 캐릭터와 겹칠 것 같아서 고사하였다고 하죠. 만약 그가 조태호였다면 조합에 가입했다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시면 야! 끼니 걸러가면서 일하는데 사무실에선 본사에서 돈이 안 나와서 그런다고. 내가 잘못했네.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할 뻔했구만. 내가 잘못했어 내가.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관리인 줄 알아. 이런 느낌이 나오지 않았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박 흥행한 헐리우드 주연작을 거절했던 배우인데요. 무려 스티븐 스필버그 제작, 리들리 스콧 감독 연출, 제7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려 5개 부문을 수상했던 영화 글래디에이터를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배우 최민수입니다. 심지어 스필버그 감독이 한국에 왔을 때 같이 식사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추후 이메일로 캐스팅 제의가 다시 왔을 때 나중에 LA 가면 와인이나 한잔 하자며 쿨하게 거절했다고 하죠. The truth is, 누구냐 너? I am Iron Man. 만약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가 톰 크루즈였다면, 만약 매트릭스의 네오가 윌 스미스였다면 영화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23번째 지리는 시리즈 지렸던 캐스팅 비하인드 2부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경영이 형과 함께 지무비 영상 최다 출연에 빛나는 윌 스미스입니다. 29년간 약 27개의 영화에 주연으로 출연해 94억 달러, 한화로 10조 5천억 원을 벌어들인 전설적인 배우이죠. 허나 이런 그에게도 땅을 치고 후회할 만한 윌 스미스 캐스팅 비화가 있었는데요. 바로 전설의 영화 매트릭스의 네오 역을 거절했을 때라고 합니다. 네오 역 캐스팅의 1순위는 우리 조닉 형이 아니 키아누 리브스가 아니라 바로 윌 스미스였던 건데요. 역사가 바뀌게 된 그날 매트릭스 감독인 워쇼스키 자매가 윌 스미스를 찾아왔었고 영화의 세계관과 액션 시퀀스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Like imagine you're in a fight and then you like jump. Imagine if you could stop jumping in the middle of the jump. 뭔 개소리야! 그가 영화를 거절한 결정적인 이유는 그 당시 말만으로는 이 자매가 대체 무엇을 하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였다고 합니다. So I made Wild Wild West. 그렇게 그는 다른 영화를 선택했고 그의 필모 중 몇 안 되는 흑역사가 탄생하고 맙니다. 반면 매트릭스는 말 그대로 영화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기념비적 걸작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윌 형은 쿨진의 빙의에 영화가 너무 완벽했다며 자신이 안 한 게 다행이라고 말하죠. I probably would have messed the Matrix up. I would have ruined it. So I did y'all a favor. 그리고 그날 밤 소주 3병을 깠다고 대한민국의 분노의 양치킹이 있다면 헐리우드엔 앵그리 크로우가 있는데요. 숱한 히트작을 맡았던 그이지만 그만큼 놓친 작품들도 수두룩합니다. 그가 거절했던 목록을 가볍게 살펴보면 어바웃 더 보이, 콜레트럴, 매트릭스, 엑스맨, 그리고 반지의 제왕. 이 중 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거절한 것을 가장 후회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 당시 반지의 제왕은 러셀 크로우의 고향인 뉴질랜드에서 촬영하는 데다가 영화 총 수익금의 무려 10%를 받는 것으로 제안이 왔었다고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3편의 총 수익 금액이 약 29억 달러였으니 그 10%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3,204억 원이죠. 억소리가 절로 나는 제안을 거절하게 된 이유는 졸라 삐졌기 때문인데요. 그는 피터 잭슨 감독과 통화를 하며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 감독이 최근 그가 찍은 작품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고 또 말하는 뉘앙스가 꼭 다른 배우를 염두에 두는 것 같아서 지대로 삐져버린 것이었죠. 그런데 실제로 당시 제작진 측에선 잘 나가던 러셀 크로우를 강력하게 원했었으나 피터 잭슨 감독은 마음에 들지 않아 했다 합니다. 작중 아라곤이란 캐릭터는 처음엔 떠돌아다니는 레인저에서 점차 왕으로 성장해 나가는 느낌이 있어야 하는데 러셀 크로우는 딱 봐도 왕처럼 생겼기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어쨌든 눈치 빠른 러셀 크로우의 거절 이후 다니엘 데이-루이스, 조니 뎁 등 쟁쟁한 후보들이 물망에 올랐으나 거절 혹은 스케줄 조정 실패로 인해 아라곤 역 캐스팅에 곤욕을 겪던 중 한 배우가 찾아옵니다. 바로 크리스찬 베일이었는데요. 그는 반지의 제왕의 열렬한 팬이었으며 감독과 연락하기 위해 모든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리며 아라곤 역에 관심을 표한 결과 후보군에도 못 들었다고 하죠. 오히려 감독은 그에게 레골라스 역을 제의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생각해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베일은 아라곤 아니면 절대 안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캐스팅이 불발되고 맙니다. 그렇게 아라곤 역은 공백인 채로 촬영 날이 눈앞까지 다가오게 되는데요. 그토록 까다롭던 피터 잭슨의 원픽으로 대본을 받은 것은 바로 비고 모텐슨이었죠. 그러나 그는 처음 대본을 읽고는 요정과 난장이가 나오는 아동용 영화인 줄 알고 다 읽지도 않은 채 방구석에 던져놨다고 하는데요. 촬영이 시작되기 이틀 전 반지의 제왕의 광팬이었던 아들의 권유로 극적인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킹갓 제네럴 아라곤 성립이 탄생하게 된 것이었죠. My turn. 대마블 유니버스의 시작을 알렸던 영화 아이언맨. 이제는 로다주가 아닌 토니 스타크를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캐스팅 1순위는 따로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톰 크루즈입니다. 아이언맨의 영화화 프로젝트는 90년대 후반부터 이야기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 가장 핫한 스타였던 톰 크루즈가 1순위인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심지어 본인도 이 프로젝트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만약 그가 아이언맨이었다면
And I am Iron Man. 개인적으로는 톰 크루즈가 아이언맨이었어도 꽤 잘 어울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작 환경에 따라 영화는 계속해서 연기되었고 대본 의견에도 충돌이 생기기 시작하며 결국 하차하게 되고 마는데요. 들리는 썰로는 톰 형이 아이언맨 수트를 입었을 때 본인의 얼굴이 나오게 디자인을 수정해달라고 했다는데 좀 말도 안 되는 낭설인 것 같, 팩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캐스팅 비화는 이 영화를 본 모두가 반했던 그녀 에밀리 블런트인데요. 그녀도 마블로부터 2번이나 출연 제의를 받았으나 2번 다 거절했다고 하죠. 바로 캡틴의 그녀 패기 카터 역과 블랙 위도우 역이었는데요. 거절 사유는 어쩔 수 없는 스케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늘 새로운 마블 영화가 나올 때마다 팬 캐스팅 1, 2위를 다루는 그녀, 다음 작품에선 꼭 영접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마블 유니버스 장난의 신 로키. 지금은 톰 히들스턴이 아닌 로키는 떠오르지 않을 정도의 찰떡 캐스팅을 자랑하는데요. 사실 그가 처음부터 로키 역을 원한 건 아니었다고 하죠. 그가 오디션을 본 배역은 사실 천둥의 신 토르였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몸무게를 10kg가량 늘리고 머리도 금발로 염색하며 스코틀랜드 억양까지 연습하는 등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오디션에 임했었다 하는데요. 그 결과 자신의 역량을 뽐내며 최종 5인에 오르게 되죠. 하지만 마블 프로듀서 케빈 파이기는 처음부터 그를 토르로 뽑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히들스톤을 처음 봤을 때부터 로키와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는데요. 그럼에도 토르 후보 최종 5인에까지 남겨둔 이유는 토르 역을 갈망하는 배우가 로키 역을 한다면 더욱 시너지가 날 것 같아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톰은 도대체 어떤 놈이 감히 나를 누르고 토르 역에 캐스팅되었는지 너무나 궁금했고 드디어 첫 대본 리딩 때 만나서 기선제압을 하려고 했었. 로키 역에 존나 충실하게 임했다고 합니다. 반면 블랙 위도우의 스칼렛 요한슨은 원래는 히어로 무비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영화 아이언맨을 보고 감명을 받은 뒤 블랙 위도우 역 오디션에 빨간 머리로 직접 염색까지 해가며 배역을 따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블의 주인공 자리를 2번이나 거절한 배우도 있는데요. 역사에 남을 조커를 연기하였던 호아킨 피닉스입니다. 그가 거절한 배역은 마크 러팔로가 맡은 헐크 역과 베네딕트 컴버비치가 맡은 닥터 스트레인지 역이었다고 하죠. 고사 이유는 마블 영화 특성상 하나의 역할로 많은 영화들을 소화해야 된다는 것과 그에 따라 한 번에 많은 편에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였다고 합니다. 어바웃 타임으로 유명한 레이첼 정말 사랑합니다. 레이첼 메가담스도 마블과 연관된 비화가 있는데요. 아이언맨 감독 존 파브로가 페퍼포츠 역으로 처음 캐스팅했던 것은 레이첼 메가담스였다고 합니다. 허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거절하였고 그렇게 8년 후 그녀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그녀 팔머 역으로 결국 마블과 함께하게 되죠. 영화 아쿠아맨의 주인공으로 널리 알려진 제이슨 모모아. 하지만 그가 아쿠아맨을 하기 전 사실 마블에서 먼저 캐스팅 제의가 왔었다고 하죠. 바로 데이브 바티스타가 맡은 드렉스 역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디션도 보고 스크린 테스트까지 참여했으나 이미 미드 왕자의 게임에서 연기했던 칼 드로고와 이미지가 너무 겹치는 것 같아 고사했다고 합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편에 나왔던 스타로드의 아버지 에고가 어쩌면 훨씬 더 젊게 연출되었을 수도 있었는데요. 에고 역에 처음 캐스팅 제안이 갔던 배우가 바로 매튜 맥커너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인터스텔라로 유명한 배우이죠. 그때 당시 그는 같이 캐스팅 제안이 들어온 영화 다크타워 희망의 탑을 선택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이미 성공해 있는 마블 유니버스보다는 새로운 프랜차이즈의 탄생을 함께 열고 싶다는 포부 때문이었죠.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메소드 연기의 교과서 크리스찬 베일 그리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둘 다 74년생 동갑내기의 아역 배우 출신으로 아주 좋은 친구가 될 줄 알았으나 그들에게 기묘한 운명의 장난이 펼쳐지게 됩니다. 1993년 로버트 드니로 주연의 이 소년의 삶이란 영화에 둘 모두 오디션을 보게 되는데요. 베일은 평소 존경했던 대배우와 연기를 할 수도 있다는 마음에 무척이나 설렜다고 합니다. 그러나 드니로는 400여 명의 아이들 중 한 명을 직접 지명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디카프리오였죠. 또 이듬해 영화 길버트 그레이프 오디션에서 둘은 다시 만나게 되고 베일은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준비를 해 또다시 역할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 당시 레오는 아역 배우들 사이에서 통곡의 벽으로 유명했는데요. 조커로 나무주연상을 받았던 호아킨 피닉스도 수상소감에서 이때 당시에 그를 언급했었죠. When I started acting again, and we'd always lose to this one kid. And every casting director would whisper in there, "It's Leonardo. It's Leonardo." Who is this Leonardo? 1997년 디카프리오는 자신의 인생작 타이타닉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영화의 가장 유력했던 후보도 또 크리스찬 베일이었죠. 베일은 최종 오디션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아냈었는데요. 하지만 감독 제임스 카메론은 남녀 주인공 모두가 영국 출신 배우가 되는 건 원치 않았고 최종적으로 또다시 디카프리오가 선택되게 됩니다. 그렇게 레오는 전 세계 최고의 스타로 급부상하였고 베일은 또다시 좌절해야 했죠.
그 후 어느덧 3년이 지나고 드디어 베일에게 절호의 찬스가 찾아오는데요. 바로 영화 아메리칸 사이코입니다. 잔뜩 이를 갈고 있던 베일은 캐스팅이 확정되고 1년 가까이 준비하며 크랭크인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또다시 그가 나타납니다. 디카프리오가 이 시나리오에 관심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자 제작진이 바로 주인공을 교체해버리려고 하는데요. 심지어 감독이 이를 반대하자 감독까지 바꿔버리려 하죠. 하지만 그 누구보다 간절했던 베일은 제작사를 찾아가 역할을 포기할 수 없다는 열의를 보였고 디카프리오도 다행히 다른 영화를 선택하며 베일은 가까스로 주연 역할을 지키게 됩니다. 그 후 베일은 벼르고 벼른 만큼 미친 듯한 메소드 연기를 선보이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눈에 들며 배트맨 트릴로지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되게 되죠. 그렇게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That's frightened me. This time my enemy shared my dread. 소설 원작을 영화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당연 싱크로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도 원작자를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이런 원작자조차 배역의 싱크로율에 대만족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해리포터 시리즈이죠. 당시 조앤 롤링은 본인의 소설을 영화화하는 데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두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첫째, 배우는 무조건 영국인만 쓸 것. 둘째, 원작 내용을 절대 바꾸지 않을 것. 이 중 첫 번째 조건은 초반 캐스팅 작업에 있어서 엄청난 난항을 겪게 만들었죠. 한 예로 해리포터의 영화화 소식이 발표된 뒤 해그리드 역을 맡고 싶다며 무려 로빈 윌리엄스로부터 먼저 연락이 오는데요. 인지도로 보나 연기력으로 보나 고맙다고 절을 하며 승낙했을 법하지만 무조건 영국인만 써야 한다는 첫 번째 조건으로 인해 눈물을 머금으며 거절하고 맙니다. 또한 제작자가 처음 연출을 맡겼던 감독은 스티븐 스필버그였는데요. 그는 해리포터 역에 영화 식스센스로 수많은 찬사를 받고 있던 할리 조엘 오스먼트를 캐스팅하려 하지만 이번에도 그녀의 1번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죠. 하지만 주의해야 할 건 배우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스필버그는 소설과 다른 영화만의 특색을 가지길 원했고 그녀의 2번 조건이 발동하여 영화에서 하차하게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 후 버그 형님은 할리 조엘과 함께 영화 AI를 만들게 되었고 해리포터와 비슷한 시기에 박스오피스 경쟁을 하게 되죠. 이렇게 까다롭게 캐스팅된 해리포터 배역들인 만큼 대부분이 훌륭한 싱크로율을 자랑했지만 그 중에서도 주인공 3인방은 마치 소설 속에서 튀어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론 역으로 캐스팅됐던 루퍼트 그린트는 그 당시 영국에서 유행했던 해리포터 닮은 꼴 찾기 론 부문 1등 출신으로서 감독 또한 그를 보자마자 캐스팅을 확정지었다고 합니다. 특히 여장하고 랩하는 셀프 비디오를 제작진에게 보내 자신을 어필하는 장난기 있는 모습까지 론하고 쏙 빼닮아 있었죠. 네, 아쉽네요. 이와 달리 헤로미온느 역의 엠마 왓슨은 원작자 조앤 롤링이 반대했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녀가 너무 예뻤기 때문이었죠. 사실 소설 속의 헤로미온느는 큰 앞니와 붕붕 뜬 헤어스타일 등 외모에 전혀 관심이 없는 공부벌레로 묘사되는데요. 그럼에도 결국 엠마 왓슨이 캐스팅된 이유는 바로 그녀의 성격 싱크로율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를 법한 6살 때부터 배우의 꿈을 가지고 연극을 배웠는데요. 저 같은 경우 6살 때 삶의 목표가 일요일날 티몬과 푼바 챙겨보기였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특히 스크린 테스트 땐 본인의 대사뿐만 아니라 상대 역의 대사까지 모두 외워와서 중얼거릴 정도로 너무나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소설 속 캐릭터와 비교를 해보면 엠마 왓슨은 헤로미온느 그 자체였던 것이죠. She said to me, I've only ever acted in school drama plays before and God, oh my God, I'm so nervous, I can't believe I got the part. And then she spoke for like 60 seconds at least without drawing breath and I just said, Emma, you're perfect. And then when I met her and she was this very beautiful, I just kind of had to go, okay. 가장 중요한 해리포터 역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요. 오디션 지원자만 무려 4만 명. 하지만 영국인이어야 하고 소설 속 나이와 비슷한 또래여야 하며 무엇보다 소설 속 해리의 눈동자 색깔이 초록과 파란색 사이의 오묘한 색상이었기에 이 모든 조건을 갖춘 아이를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죠. 그러던 중 감독 크리스 콜럼버스는 다니엘 레드클리프의 데뷔작을 본 뒤 그에게 꽂혀버리지만 정작 중요한 다니엘은 해리포터 오디션에 관심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마치 정해진 운명처럼 우연히 연극을 보러 간 해리포터의 프로듀서가 때마침 아빠와 공연을 보러 온 다니엘과 마주치게 되고 오디션 보러 오는 것을 설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And I was sat there for the whole time thinking, why is that man staring at me? This is very creepy. It was very creepy. I need to. 그 후 스크린 테스트를 거쳐 우리가 아는 해리포터가 탄생하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그의 눈동자 또한 파란색에 가까웠기에 초록색 렌즈를 착용하고 촬영에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촬영 도중 렌즈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서 결국 렌즈를 뺄 수밖에 없었죠. 이에 모두가 다시 조앤 롤링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지
하지만 다행히 그녀도 해리포터와 그의 어머니 간의 눈색깔이 동일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여 제작진들은 그제서야 안심하며 촬영에 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뽑힌 3인방은 각각 실제 성격도 원작 캐릭터의 성격과 너무나 빼닮아 있었는데요. 한 예로 영화 촬영을 시작하기에 앞서 그들에게 각자의 캐릭터에 대한 에세이를 써오라고 시키자 헤로미온 눈은 아주 진지한 자세로 무려 16장, 해리는 짧고 간결하게 1장, 그리고 론은 Well, actually, I didn't. I never did this. 뭐야? So you didn't hand it your husband? No, I didn't do it. 정말 찰떡 같은 캐스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Okay, cut. 또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가장 중요한 캐릭터 중 하나였던 덤블도어 캐스팅에도 흥미진진한 비하인드가 있는데요. 일단 덤블도어를 맡은 배우가 2명이었다는 걸 알고 계셨었나요? 1대 덤블도어 리처드 해리스는 2편인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까지만 출연했는데요. 안타깝게도 2편 촬영을 마치고 몇 달 뒤 림프종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는 사실 1편 촬영 때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그의 손녀가 덤블도어 역을 안 하면 할아버지를 안 볼 거라는 애교 섞인 협박에 선뜻 촬영에 임했다고 하죠. 이런 그가 하늘로 간 뒤 3편 촬영 전 공석이 된 덤블도어의 새로운 후보로 제일 유력했던 배우는 엑스맨의 매그니토, 반지의 제왕의 간달프를 맡았던 이안 맥켈런이었는데요. 그가 덤블도어 역마저 한다면 정말 영화계 마법사 상대장을 모두 역임할 기회였지만 거절해버립니다. 그 이유는 1대 덤블도어였던 리처드 해리스가 과거 자신의 연기에 대한 혹평을 했기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뒤끝 한번 지리는 할배였던 톰 히들스톤이 로키가 아닌 토르에 지원했던 것처럼 입닥쳐 말포 역의 톰 펠턴도 원래는 해리포터 역으로 지원했었는데요. 오디션 당시 제작진이 소설 중에 어떤 것이 제일 마음에 드냐고 묻자 해리포터를 전혀 읽지 않았던 톰 펠턴은 앞 참가자의 말을 살짝만 바꿔서 따라했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이런 그의 꾀부리는 모습이 딱 말포이 역에 어울린다고 느껴서 캐스팅했다고 하죠. 훗날 인터뷰에서 그는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하는데요. Draco and shut up, Malfoy. 수어사이드 스쿼드, 영화가 욕을 먹을지언정 할리퀸 캐스팅은 누구나 박수를 쳤었죠. 이제 마고 로비가 아닌 할리퀸은 떠오르지가 않을 정도이지만 그녀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려 20명이 넘는 후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 몇몇만 살펴보아도 오베그레이 썸머, 주이디 샤넬, 발레리안 천개행성의 도시, 카라 델레바인, 해리포터 엠마 왓슨, 라라랜드의 엠마 스톤까지. 하지만 가장 흥미로웠던 두 배우는 아만다 프리사이드와 루니 마라인데요. 먼저 맘마미아, 렛미제라블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진 아만다 프리사이드는 할리퀸 오디션 단계까지 갔지만 끝내 탈락했다고 합니다. 정말 찰떡 캐스팅일 것 같은데 왜 떨어졌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이 지당하신 캐스팅이었던 것이죠. 반면 루니 마라는 다른 이유로 인해서 흥미로웠는데요. 바로 호아킨 피닉스와 약혼한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녀가 최종 캐스팅되었다면 현실판 조커와 할리퀸이 탄생하는 재미진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유튜브 시청자라면 최소 10번 이상은 봤다는 이 장면, 영화 페이스 오프에 나오는 장면 중 하나인데요. 니콜라스 케이지와 존 트라볼타의 찰떡 캐스팅이 영화의 성공에 한몫했었죠. 하지만 영화의 초기 캐스팅 분위기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는데요. 원래 캐스팅되었던 배우는 바로 아놀드 슈왈제네거와 실베스타 스텔론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터미네이터와 람보의 대결은 성사되지 못했는데요. 대본이 점점 구체화되면서 생각보다 많은 CG가 요구되는 반면에 이 둘의 개런티 또한 엄청나서 제작비 문제로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쉽게 무산됐지만 훗날 그들은 익스펜더블에서 만나게 되죠. 아주 시원하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주인공 드류 베리모어. 영화가 시작하고 12분 만에 형들에게 가버리죠. 영화 스크림의 아주 유명한 장면인데요. 당시 엄청난 주가를 달리고 있던 베리모어가 단역으로 나와 불과 12분 만에 죽어버려서 큰 화제가 됐었죠. 심지어 본인이 자청한 역할이었다고 하는데요. 공포영화를 보다 보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대사들이 있죠. Drop your pants. 짜잔. When do people always show up, Evan? What are we doing? 공포영화의 전형적인 클리셰 사망 플래그들인데요. 특히 유명한 배우가 섭외될 경우 끝까지 살아남거나 죽더라도 마지막에 죽는 것이 거의 공식화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뻔하게 정해져 있던 공포영화의 클리셰를 깨고 싶어서 맡은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선견지명이 통해서였을까요? 개봉 후 제작비에 무려 14배가 넘는 수익을 올리고 셀 수도 없는 패러디와 신드롬을 남기게 된다.
디카프리오의 절정의 리즈 시절을 볼 수 있는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상대 역인 줄리엣 역의 원래 캐스팅은 클레어 데인즈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캐스팅 1픽은 바로 영화 레옹의 마틸다를 연기했던 나탈리 포트먼이었습니다. 심지어 물망에만 올랐던 것이 아니라 첫 촬영까지 진행했었는데요. 하지만 몇몇 제작진들이 당시 15살이었던 나탈리의 나이를 문제 삼아서 결국 교체되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이들의 인생 영화 라라랜드. 특히 그의 여우주연상을 휩쓸었던 엠마 스톤에게 매료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이런 그녀도 초기 캐스팅 원픽은 아니었습니다. 원픽의 주인공은 바로 엠마 왓슨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녀가 LA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라라랜드를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런던에서 찍는 것이 아니라면 안 한다고 했다는 풍문이 돌았었죠. 당시 캐스팅과 관련해서 일명 엠마 왓슨 갑질이라는 논란까지 생기며 이 세상 욕을 다 잡수셨었는데요. 계속 논란이 이어지자 결국 인터뷰에서 속마음을 밝혔었죠. I had been committed to beating the beast at that point for horse training. I knew I had dancing. I knew I had 3 months of singing ahead of me, and I knew I had to be in London to really do that. 먼저 캐스팅 들어온 작품에 최선을 다한 것뿐인데 이야기가 와전되어 버린 것이었죠. 흥미로운 사실은 라라랜드의 남자 주인공 라이언 고슬링은 오히려 미녀와 야수에서 야수 역의 강력한 후보였다고 하죠. 하지만 결국엔 서로가 더 잘 맞는 영화의 운명처럼 찾아가서 모두가 더 좋은 작품이 된 것 같습니다. 사조 강요는 아니고요.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뭐인가? 지금 누가 개소리를 내었어? 살락 네 뽕 쏘고 봐라.